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 강좌를 맡은 황승진입니다. 이번 강의는 6번째 강의로 1997년 한국 외환위기와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먼저 지난 5주차 강의 내용을 복습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현대자동차의 미국 시장 성공적 진출 이후 1990년대 초 품질 문제로 인한 미국 자동차 수출량 감소와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해마다 계속되는 노사 분규와 임금의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부품의 품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완성차 제조사, 오사와 부품업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출연하여 1990년 한국자동차부품종합기술연구소를 설립합니다. 1995년 자동차 부품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과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개발 사업을 주관하고 완성차 및 부품업체의 신차 부품 개발에 기여했습니다. 완성차 제조사 노동자들의 임금이 대폭 상승하면서 부품업체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1980년 완성차 제조사 대비 부품업체 임금 수준은 83.4% 수준이었으나 1994년에는 62.2%로 부품업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일본의 동종업계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완성차 제조사에서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한 반면 부품업체에서는 일본보다 단위 노동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초 자동차 3사의 고유 모델 개발 증가 및 삼성 자동차 진출에 따른 내수 시장 경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 차종 등급별 풀 라인업을 구축하여 독자적으로 개발한 소형차 액센트를 포함하여 준대형차까지 고유 모델로 개발 출시합니다. 대우자동차는 GM의 지분을 인수하여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를 1996년에 출시하고 내수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아 자동차는 새로 출시한 중형차 크레도스의 판매 부진으로 경영 위기를 겪기 시작합니다. 자동차 3사는 삼성그룹의 승용차 시장 진입에 대비하고 세계 자동차 산업 재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정 경쟁 규모인 각사 100만 대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해외 현지 생산 공장도 확대해 나갑니다. 현대자동차는 내수와 수출 호조로 투자에 여유가 있었으나 기아 자동차와 대우자동차는 누적된 적자로 자본 잠식에 이르는 등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린 생산 방식으로 불리는 적기 부품 조달 및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과 함께 다기능 근로자의 협력으로 생산성을 높여 나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적기 조달 방식을 벤치마킹하되 숙련공들의 협력 대신 반숙련 기능공 기반 자동화와 로봇의 투입률을 높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1995년 한국 자동차 산업은 승용차 수출 100만 대 달성과 세계 5위 수준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발돋움하였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 체제를 전후하여 구조 조정을 겪게 됩니다. 1997년 이전 승용차와 상용차를 생산하거나 생산 예정이던 자동차 회사는 현대, 기아, 대우, 아시아, 쌍용, 현대전공, 대우조선, 삼성상용차, 삼성자동차 총 9개사였습니다. 현대전공은 현대그룹의 일원으로 공작기계, 철도 차량 등을 만들던 회사로서 레저용 차량의 수요를 예상하고 SUV 고유 모델 개발 실패 후 1991년 일본 미쓰비시의 SUV 차량 파제류를 들여와 라이센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SUV 내수 시장에서 아시아 자동차와 쌍용 자동차를 제치고 시장 점유율 52%를 달성하여 시장에 안착했습니다. 삼성 상용차는 1992년부터 삼성중공업이
대구 성서공단에 공장을 세우고 1994년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하여 대형 트럭을 출시했고 1996년 삼성중공업에서 분리하여 삼성상용차로 명칭을 변경한 회사였습니다. 삼성자동차는 1998년부터 부산 신호공단에서 연간 24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에서 일본 닛산과 기술 제휴하여 승용차 세단 SM5를 생산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완성차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해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문제 제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 과다한 완성차 업체 수, 둘째, 과잉 생산 능력, 셋째,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마지막으로 삼성자동차의 진입으로 인한 과다 경쟁이 손꼽히고 있었습니다. 첫째, 1994년 한국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9개사에서 230만 대의 완성차를 생산했는데 이는 연간 1,200만 대를 생산한 일본 완성차 11개사, 미국은 빅3와 해외 업체 현지 생산 공장들이 1천만 대 정도를 생산한 바와 비교하면 생산 대수 대비 업체 수가 과다했습니다. 독일 폭스바겐 포함 6개사가 연간 500만 대, 이태리 피아트 독점, 프랑스는 르노와 PSA가 연간 350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1994년 말 연간 생산 능력 관련 현대 133만 대, 기아 68만 대, 대우 74만 대로 3개사의 총 275만 대 포함 9개사의 총 307만 대에서 세계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X5 프로젝트 가동으로 2000년 현대 205만 대, 기아 140만 대, 대우 124만 대로 3개사의 총 469만 대 포함 650만 대 생산 목표로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내수 시장의 성장률 둔화로 내수가 200만 대에 그친다면 수출로 350만 대 이상을 소화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였으므로 과잉 투자와 해외 현지 투자는 기업의 부도를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셋째, 차량 원가에서 국내 자동차 3사의 소형차 원가 구성에서 부품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1% 이상으로 미국 GM 55%, 일본 도요타 69% 대비 상대적으로 높아 원달러 환율 변동이나 일본 엔화의 평가 절하가 나타난다면 한국 소형차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이미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수익성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간 생산 규모 24만 대 공장을 건설한 삼성자동차의 진출은 200개사 이상의 부품업체를 확보하고 육성해 가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으므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대우자동차 중 하나를 인수하리라는 증권시장의 소문이 돌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에 더하여 1996년 국내 경제 측면에서 첫째 엔저와 반도체 수출 부진 등으로 인한 한국 경상수지 적자폭 증가, 둘째 준비되지 않은 금융시장 개방으로 한국의 고금리 상황을 이용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 외채 유입 급증으로 인한 대외 채무 증가, 셋째 1997년 뇌물 비리로 얼룩진 한보 철강의 부도와 한라, 대농 등 주요 그룹의 부도, 원달러 환율 안정을 위해 쓰인 외환 보유고의 급격한 소진이 외환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태국 등 아시아 지역 외환위기에 연이은 한국 시장에서의 급격한 달러 유출에 직면하여 1997년 11월 22일 외환 보유고가 바닥난 김영삼 정부가 IMF에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한국의 경제는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거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은 대규모 구조 조정을 치러야 했습니다.
기존 완성차 제조사 중에 현대자동차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일시적 가동률 저하를 극복하고 X5 프로젝트의 목표대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부도 위기 끝에 1999년 현대자동차에 인수됩니다. 대우자동차는 2001년 GM에 인수되고 삼성자동차는 프랑스 르노에 인수됩니다. IMF 관리체제 기간 한국은 실업률 2%에서 1999년 8.8%로 치솟고 실업자는 130명 선에 육박했습니다. 외환위기 전과 후를 비교할 때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9.1명에서 21.2명으로 이혼 건수도 인구 1,000명당 1.2건에서 2.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출산율도 1.4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구조조정과 실업으로 인한 소득 감소와 불안정한 고용이 자살과 이혼을 급증시켰습니다. 30대 재벌 집단 중 대우, 기아, 쌍용 등 11개 집단이 해체되거나 사라졌습니다. 공공 및 민간 부분의 구조조정, 취업난 심화, 비정규직 증가, 구조조정 이후 해고 리스크가 있는 공학 전공보다 정년 없는 의예과 선호 현상, 기업들의 설비 투자 감소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향 추세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 한국 경상수지는 전례 없는 2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995년 1월 일본이 고베 대지진 재해보상보험 지급을 위해 해외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획득한 달러를 엔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엔화 초강세에 직면하자 미국 등 G5 국가의 엔화 약세화를 요청하여 역플라자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1995년 4월 1달러당 80엔이던 엔화가 5월 105엔으로 올라 엔화 약세를 보였습니다. 엔화 약세로 한국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수출이 급락하여 큰 폭의 경상수지 적자를 맞이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정부는 수출입 안정을 위해 고정 환율에 가까운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통해 1달러의 평균 800원 내외 원달러 환율을 유지했습니다. 외환 위기가 닥치자 환율을 방어해도 1달러에 1962원까지 올랐습니다. 또한 정부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려가고 있었으므로 국내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고금리 통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시장금리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이 연 14.9%로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연 4.6%의 3.2배,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연 6.9%의 2.2배에 달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OECD 가입을 위한 금융시장 개방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해외 단기 외채의 대규모 국내 유입을 불러왔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국내 종금사들은 3개월 단기 외채를 들여와 만기 연장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여 1년 이상 국내외 장기 대출에 들어갑니다. 1997년 11월 외환위기 직전 30개 종금사가 들어온 외화 차입 200억 달러 가운데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대출한 금액이 97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대외 채무가 외환 보유고를 쉽게 넘어섰습니다. 1997년 태국이 변동 환율제 도입으로 인해 바트화 초약세로 외환 위기에 몰리고 인도네시아로 전이됩니다. 한국의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업 경영이 악화되자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의 3개월 단기 외채를 더 이상 만기 연장하지 않고 회수했습니다. 1997년 8월 한국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에서 11월 말 72억 달러로 석 달 사이 230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의 무리한 환율 방어와 외국 투자자의 채권 회수,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한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금융시장 개방이 불러온 정책 실패이자 기업의 시장 실패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 정부는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고 12월 3일 IMF는 한국 정부의 고금리 정책, 재벌 및 금융부문 등에 대한 철저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210억 달러 구제 금융을 승인합니다. 추가적으로 IBRD 100억 달러, ADB 40억 달러 지원 포함 총 350억 달러가 지원됩니다. IMF의 고금리 정책은 시중은행 금리를 연 29.5%로 올리도록 하여 긴축 재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경기은행, 충청은행 등 5개 민간은행과 14개 종금사가 한보와 기아그룹의 부도 IMF 고금리 정책으로 파산하여 국민은행, 하나은행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고려, 국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알리안츠, 삼성생명 등으로 인수되었습니다. IMF 관리체제 기간 김대중 정부는 기업 구조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부문이 민영화되었고 감원 및 정년 축소를 단행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는 부채 비율 200% 이하로 줄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기업 해체를 주도했습니다. 이를 거부한 대우그룹 포함 기아, 쌍용, 동아, 고합, 진로, 동양, 뉴화 등 대기업 집단이 해체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화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동차 산업 부문에서 기아 자동차와 대우 자동차를 해외에 매각하려는 방침으로 국제 경쟁 입찰을 주도했습니다. 1997년 부도 유예와 법정 관리에 들어갔던 기아 자동차는 포드에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포드의 추가 요구로 무산되어 결국 현대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대우 자동차는 포드를 1차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였으나 포드의 거부로 최종 GM으로 헐값 매각 논쟁 속에 매각되었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1998년 대우자동차에 인수되었다가 대우자동차 워크아웃 이후 2004년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IMF 체제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아 자동차 구조 조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